네, 안녕하세요.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저녁반 헌법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 교재는 제가 올해 대비용으로 만든 교재 기본서 위주로 나가고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객관식만 시험 보다 보니까 기본서의 중요성을 우리 생각해 봤을 때는 문제집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공부하시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그 기본서 자고 진도 나가면서 말이죠.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시험 출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날 때쯤 되면 한 하루 이틀 만에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게끔 말이죠. 그 건너뛸 거는 건너뛰고 중요한 거는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서 말고 문제집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집은 제가 원래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문제집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법원행시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법원행시 기출문제 나오니까 기출문제 나오는 거 넣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보류를 해놨습니다. 다음 달 초에 그 법행 문제 나오면 바로 그 해설해가지고 넣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모의고사도 우리가 복습형 모의고사도 같이 칠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강의는 이제 7시부터 10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6시 40분부터 해가지고 7시까지 해서 한 20분 정도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세요. 만약 시간이 안 되시면은 뭐 퇴근하고 나서 여기까지 빠듯하게 7시에 온다 이렇게 하면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지라도 가져가셔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문제는 제가 매일 20문제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시 40분까지 오실 수 있으면 이제 연습하시고 아니면 가져가셔가지고 복습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무사 그 헌법은요, 지금 20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목표는 이제 15개 이상 목표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맞거나 뭐 한 두세 개 정도 틀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작년하고 재작년 약간 그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이게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뭐 좀 더 확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헌법의 어떤 공포감이나 두려움 같은 이런 걸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그냥 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이제 상태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 헌법 시험 본다고 할 때 말이죠.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막 못 푸는 문제가 막 나와 있다. 그래서 전혀 이게 당황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모르니까. 반대로 쉬운 문제 나오면은 남들도 다 아는 거 나도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점수보다도 말이죠. 일단 내 마음가짐에 좀 편안해야 됩니다. 남들은 다 점수 높게 나오는데 내 혼자 막 그냥 끌어박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자기 실력에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공부도 좀 약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은 지금 헌법 고득점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막 명백하게 말이죠. 수학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딱딱 답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이 판단 능력이 약간 어느 수준이 돼요. 그러면 좀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풀게 되면 어느 정도 점수 나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헌법은 세 파트로 나눕니다. 맨 앞에 이제 헌법 총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 파트가 양이 좀 많죠. 양이 좀 많고 통치 구조론 해가지고 뒷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 해가지고 통치 구조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 세 파트로 나누면요. 자, 총론 부분 있고, 기본권 부분 있고, 통치 구조 이렇게 있다면요. 통치 구조. 우승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6, 7, 7 이렇게 하면은 수능 문제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 총론 부분이 좀 이렇게 출제가 약간 막 예를 들어서 한 5문제라든지 4문제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면 5문제나 4문제 줄어들면 그 부분이 이제 기본권 파트에 플러스 뭐 1, 2 정도 더 들어가는 방향으로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능 문제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아니면 국가 일반직 있죠. 뭐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학설도 이론적인 부분도 나오거든요. 학자 이름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험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문하고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이론적인 부분도 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뼈대를 잡기 위한 거예요. 헌법 전체에 대한 뼈대를 잡기 위한 거고 시험 적합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속도로 읽고 넘어가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공부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강의 나가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겁니다. 헌법 공부하다 보면 다른 과목도 아마 상당히 도움 될 거예요. 제가 그 객관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고민 상담도 많이 해보고요. 실제로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이게 곤란을 겪는지 이것도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말이죠. 15개 이상 나오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 조문입니다. 헌법 조문. 헌법 조문이고 이 헌법 조문의 중요성은 헌법 그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헌법할 때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는 거죠. 헌법 조문. 헌법 조문은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민법 조문 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자, 민법 조문 같은 경우는 내용만 알면 되죠. 단어 하나까지 일일이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다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 조문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표현이 있느냐, 우리 헌법에 이런 표현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 묻는 문제가 아니라 표현 자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민법은 내용을 보고 맞다 틀렸다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헌법은 맞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이런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요. 거기다가 또 법률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법률에 있는 거냐 헌법에 있는 거냐 이것도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문은 130쪽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게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다 보니까 숫자 외우는 거 많고 숫자 외우고 의결 정족수 같은 이런 단순 암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헌법에서 기본 점수가 나오려 그러면 헌법 조문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헌법하고 동급으로 조문이 중요한 과목이 민법도 중요하죠. 민법도 중요하고 상법도 일부 조문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하고 헌법 조문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녁 때 만약에 헌법 강의가 있는 날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오후 평소에 내가 예습 복습할 때 짜투리 시간 활용하셔가지고요. 매일 조문 읽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 막 졸릴 때 말이에요. 식사 후에 한 30분 산책하면서 조문을 읽든지 조문을 듣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문에 대한 정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공무원 학원에서 말이에요. 그 학생이 헌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틀이 안 잡히고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렵다 해가지고 제가 조문만 계속 한번 보라 그랬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조문만 읽어봐라. 그러니까 조문을 좀 반복해서 읽으니까 이 전체 틀이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전체 틀이 보이니까 조문을 계속 외우니까 어느 정도 좀 보이긴 한다고. 조문의 중요성이 새삼스레 느꼈다. 몇 개 조문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게 조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헌법 전체 이 공부 분량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헌법 조문입니다. 이거는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내일 제가 요 헌법 조문 중에서 그 숫자 외우는 거하고 이제 정족수 외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인 이상이냐, 20일 이상이냐, 60일 전이냐, 90일 전까지냐,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 외우는 거. 그하고, 정족수, 제적 의원 가방 출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빈칸 넣기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거든요. 자, 내일 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헌법 조문 전체로 좀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많이 나올 때는요, 조문만 봐도 한 8문제, 7, 8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조문만 봐도. 조문이 별로 안 나올 때는 두세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문 중에서 조문을 하나 쑥쑥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다음 중
지급의자에 관련된 설명이 좀 틀린 것은 해가지고 그냥 조문 하나 쑥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조문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세모 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 난이도가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모 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조문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헌법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제가 제일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 안 보고 뭐 책 보고 뭐 하는 거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조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 그리고 다른 뭐 공부 방법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헌법 재판 관련된 이야기 조금 하고 갈게요. 이건 맨 뒤쪽에 나오는 건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는 그 관할 범위에 들어가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헌법 소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위헌법률 심판하고요. 헌법 소원에 관련한 설명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거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니까 실제로는 이제 서술되어 있는 건 맨 뒤에 나오거든요. 맨 뒤에 나오니까 이제 오늘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헌법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소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판례를 보다 보면 그 판례 번호가 말이에요. 판례 번호가 뭐 2021 헌가 뭐 1, 2, 3 이런 식으로 헌가 이런 식으로 붙어요. 헌가. 이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가 헌법이 있고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이잖아요. 최고법이고 이거보다 이제 하위인 국회에서 만드는 이제 법률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법률이라는 게 있다. 자, 우리가 법하고요. 법률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할 때는 뭐 상법이나 민법 공부할 때는 법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법률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을 하다 보면 헌법만 법이 아니고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규칙 해가지고 법의 여러 가지 그 형식별로 말이죠. 이 효력을 달리해서 서로 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또 하위 규범에다 위임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하면은요. 법 이렇게 하게 되면 법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법 하게 되면은 헌법, 법률, 하위 규범 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헌법이 우리 그 형식적 효력이 최고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은 그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이 헌법 정신에 반했을 때 이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한번 보자 이거죠. 위헌법률 심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일단 이건 재판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이 전제가 돼야 된다. 전에 어떤 분이 그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어떤 법률 때문에 말이죠. 자기 세금을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이제 이게 좀 다투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률 들고 이제 헌법재판소 찾아가가지고 이 법률 위헌입니다. 이 무효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 주장하면 되느냐? 그게 안 되고요. 재판이 있어야 돼. 재판이 항상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 부가처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도 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뭐 다투어갖고 말이죠. 이 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판이 열려갖고 말이요. 지금 내가 행정청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뭐 누군가 뭐 다른 뭐 원고 피고 간에 재판이 진행 중이든 이런 식으로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요 상황에서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봐달라고 말이죠. 이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A라는 법률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이러면은 근데 A라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갑이 법원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봐 주세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헌 제청 신청이라고 합니다. 위헌 제청 신청. 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거 기각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자 헌재에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자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때 이제 요 법원이 헌재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걸 위헌 제청이라고 합니다. 제청. 위헌 제청이라고 그래요. 법무사 기출 문제에 요 제청 신청하고 제청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너무 쉽죠, 이거는. 이 쉬운 것 중에서도 너무 쉬운 문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의 전제하에서 법률이 헌법안되는지 여부 관련해서 위헌 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은 혹은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제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 법원에서 재판을 딱 정지시켜요. 정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안 합니다. 진행을 안 하고 딱 정지시켜 놓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헌재에서 나중에 이제 위헌이든 합헌이든 결정이 나오겠죠.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또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재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헌법에 위반된다를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걸 합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헌이다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초보이신 분들이 가끔 이제 하는 행동이 어떤 게 있냐면은 말을 자꾸 바꿔요. 말을 바꿔가지고 위헌이다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로 바꿔서 받아들인 거죠. 하면 안 된다. 합헌이다는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짜장면을 먹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합헌이다 하면 되는데 짜장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또 생각지도 못했던 오류로 또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시험 지문은 위반되는지 합헌인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지. 해도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더군다나 더 심하게 말을 바꿔갖고 말이요. 합헌이다는 맞다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거 위헌입니다를 틀렸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합헌이다 하면 맞다, 위헌이다 하면 틀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합헌이면 합헌, 위헌이면 위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위헌범 심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위헌 제청 신청하려면요. 법률이라야 돼요. 법률이라야 됩니다. 이 국회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시킨 이 법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률이라야 됩니다. 법률이라야 된다. 그럼 이제 예외적인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위헌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기각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못 받아주겠다. 지금 위헌 제청 신청했는데 이거는 헌재에 제청할 사안이 아니다 해가지고 돌려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요 소송 당사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소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헌법 소원은 제가 아까 위헌범을 심판하고 헌법 소원 두 가지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죠. 근데요 헌법 소원이라 할 때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의 헌법 소원이 있고, 자 이게 일반적인 헌법 소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드린 헌법 소원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거죠. 사건 번호가 아까 제가 위헌범 심판은 헌가 사건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헌마라고 붙고요. 요거는 헌바라고 붙거든요. 나중에 판례 번호를 보시면 헌마 사건, 헌바 사건 이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붙고요. 요거는 헌법재판소법. 자, 법률에 요게 68조 1항에 이 헌법소원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위헌 제청 신청이 기각됐을 때 헌법소원 제기하는 게 여기에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68조 1항 헌법소원, 68조 2항 헌법소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68조 2항 헌법소원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대략은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헌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해달라 이제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요. 제기를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재판이 정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제청인지 기각해버렸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을 하겠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나대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헌재에다가 심사를 맡겨가지고 헌재에서 만약에 나 위헌 결정 나와버릴 수도 있고 합헌 결정 나와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법원의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확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못 다투게 대법원 판례까지 가가지고 확정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헌재 위헌 결정이든 합헌 결정 이 취지에 반하는 이런 확정 판결이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 판결을 뒤집는 제도로 재심 청구라는 게 있어요. 재심 청구. 확정 판결을 다시 뒤집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위헌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하면 헌법소원 제기한다. 헌법소원 제기해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왔다 그러면 확정 판결 뒤집을 수도 있다. 그 재심 청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정 판결을요. 이 재심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줬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없었던 걸로 취급해버려요. 없었던 걸로 취급하고 전부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심 청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 판결 뒤집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해요.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심 청구 가능하게끔 헌법재판소법에 조문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틀만 좀 봐두세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뭐 그림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68조 1항 헌법소원 이건 뭐냐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게 헌법재판소 갖고 와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가 이 헌법소원 제도입니다. 자, 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할 때 이 공권력이 있죠.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작용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요 사법작용 중에 원칙적으로 재판은 빠지거든요. 재판은 빼놓고 있습니다. 지금 첫날 이거 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실 건데 복잡하다 하면 대충 듣고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난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재판은 원칙적으로 빠져 있고요.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작용 다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법작용에 뭐가 있냐면은 입법이라 할 때는 이 법률을 만드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도 여기서 다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다만 이제 이거는 이 헌법소원 제기하려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 요건이 더 갖춰져야 됩니다. 이 요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보충성 원칙, 변호사 강제주의, 청구기간 준수, 뭐 권리 보호 이익이 있어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할 겁니다. 요건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일반인들이 바로 그 제기는 못하고 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정돼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법무사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면 이 헌법소원도 법무사님이 나 해본 적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변호사 강제주의 정도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뭐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서 막 이런 거 같이 적어가지고 내본 적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 저는 요거 해본 적 있습니다. 이 재청 신청 법원에다가 재청 신청을 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법무사가 할 수 있죠. 법원에다 제출하는 건 할 수 있죠. 위헌 제청은 못하죠. 제청은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가 법원에다 위헌 제청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법무사가 이런 거 막 한 10년에 한 건 할까 말까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만큼 돈을 번다고요. 내가 모르면 이 사건 자체가 내한테 오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그걸 찾아서 하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으면 사건을 막 만들어내요. 할 수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국리하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법무사는 자기가 아는 만큼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 헌법은 뭐 법무사 시험 합격하면 헌법은 쓸 일 없다, 천지 쓸 일 없고 이거는 그냥 객관식
한 열 몇 개 정도 맞추는 거 목표로 해가지고 합격하면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이랬었거든요. 옛날에 초반에는 그랬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역시 공부한 게 어디로 안 가더라고요. 제가 헌법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일 처리도 많이 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거 함부로 말 못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법무사는 제가 공부한 만큼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목표로만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공부가 힘들 때도 있고 좀 그럴 텐데 내가 지금 공부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담도 해야 되고 이걸로 하나하나 다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소신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좀 대략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무 심판, 헌법소원. 헌법소원 중에 68조 1항의 헌법소원이 있고 68조 2항 헌법소원이 있다. 이 정도는 좀 감을 잡으시고 자, 요 판례는요. 그 헌법소원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면 요거는 인용 결정을 하거나 기각 결정을 하는 거죠. 인용 결정하는 기각 결정합니다. 자, 인용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권력이 기본권 침해하는 것이 이거 위헌이다라는 결정이에요. 위헌이다라는 결정이고요. 기각을 했다는 말은 위헌이 아니더라. 내용을 보니까 합헌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위헌이더라 합헌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지 마세요. 해도 된다 막 바꾸다 보면 나중에 더 기억이 하나 두 개 외우는 건 쉬워도 나중에 점점 양이 많아지게 되면 좀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요거는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맨 뒤에 헌법재판소 파트에 나오는 건데요. 일단, 요거 좀, 밑그림만 좀 그려드리고, 오늘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 갈게요. 3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저녁반하고 오전반도 있는데, 오전반은 회차가 좀 많아요. 오전에 하다 보면 4시간 강의하거든요. 근데 4시간인데다가도 나중에 그 시간 부족해가지고 막 보강까지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녁반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강의 듣기 때문에 확 좀 줄여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적합성 없는 것은 좀 과감하게 도려내고, 다만, 헌법의 틀을 우리가 깨버리면 안 되거든요. 기둥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부분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집만 보고 객관식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면 합격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문제집 한 권 완전히 그냥 자기 걸로 흡수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기본서를 안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주 쉬운 문제. 기초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기초 중에 기초에 해당하는 문제도 틀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민법에서 말이죠. 소유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다.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 이런 지문 나오지도 않죠. 자, 소유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이런 지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틀린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기본서를 안 읽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안 나온 것들은,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서 좀 틀을 잡고요. 다만 이제 제가,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기본서 한 3, 문제집 한 7, 37, 나중에 이제 시험 좀 가까이 되면 28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빠른 속도로 기본서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3페이지 보시면 맨 처음에 헌법의 의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제가 중요도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헌법 총론 부분은 아까 제가 헌법 총론에서 6문제 정도 말씀드렸는데, 헌법 총론은요, 맨 뒤쪽에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하고 한국 헌법의 기본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부분을 보면은 이 총론 맨 마지막입니다. 총론 맨 마지막에 앞에는 뭐 헌법의 의, 뭐 제정, 개정, 변칙, 이 헌법 조문 일단 조문은 기본이에요. 뭐 조문은 총론이 됐든 뭐 기본권 파트가 됐든 일단 조문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근데 요 맨 마지막에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 파트가 있는데 여기 공무원 제도, 정당 제도,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 요 4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또 헌재 결정을 좀 많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갖고 앞쪽은 이론에 좀 치우쳐요. 그래서 조문 빼고는 제가 뭐 딱히 뭐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국적법 조문이라든지 이런 거 제껴버리면은
이 헌법의 기본 틀을 완전히 다 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을 준비하는 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루에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뭐 5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모르고 합격하는 겁니다. 모르고. 예. 하다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 다 틀리죠. 그 드라인이 60점대라 그러면요. 거의 반타작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사실. 60점 되면 거의 반타작 아닙니까? 거의 반타작. 그래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시고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예를 들어 국적법 이런 거 외워야 될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2, 3년마다 한 문제 정도 다 보니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수험생들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적어도 헌법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남들이 하는 만큼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도 일단 쭉쭉 하세요. 그 기억 안 나는 상태에서 합격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합격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오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 끝마치고 갔더니 좀 이미 술에 취해갖고 뭐 전부 대화 공부할 때 뭐 조언도 좀 많이 들어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늦게 가는 바람에 갈 때 이미 다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별 대화를 별로 못 나눠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한 이야기가 제가 시험은 모르고 합격하는 거라는 거. 그걸 누가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계속 시험 치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제 그걸 좀 자존감 떨어질 때 말이에요.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공부가 집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험은 모르고 합격하는 거다. 다 내가 어떤 합격 수준을 이렇게 정하면요. 그 정하는 이 수준은 평생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평생 공부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걸 자꾸 우리가 상상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말이죠. 뭐 10개 맞춰도 좋고 11개 맞춰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10개 나왔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자, 그런 각오를 하시다 보면 합격합니다. 자, 3페이지 볼게요. 헌법의 개념.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낮다.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헌법은 우리 형식적 요력이 최고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이 최고법이고. 근데 헌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헌법재판소 이 판례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걸 공부하게 돼요. 나중에. 이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하는 거다 보니까 말이 헌법 과목이지 뭐 종합법이지 종합법. 그러니까 완전 잡다한 거 오만 잡동사니를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잡동사니 눈에 보일 때마다 그냥 저 담아보고 기억나면 푸는 거고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헌법이 최고법이고 그 밑에 이제 법률이라는 게 있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흔히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입법부 한 이유가 뭐냐면 법률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범이라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의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입법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회만 입법 행위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법률보다 하위인 이 명령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명령규칙. 자, 제가 헌법 조문 보시라 그랬죠. 조문을 보시다 보면 이 조문에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규칙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뭐 부령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대통령, 국무총리, 부령 이렇게 하게 되면 부령은 행정갑부 장관이 이 명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갑부 장관 이렇게 되면 이건 뭡니까? 행정부죠. 행정부. 행정부에서도 이런 입법 행위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지만 그보다 하위인 명령규칙 이런 것도 다 법이고요. 그보다 더 하위인 게 있어요. 자,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시험 범위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위헌법을 심판하다 보면 이것도 하게 되고 헌법소원하다 보면 이런 내용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계속 접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은 그냥 종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헌법의 개념 한번 볼게요.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질서를 규율하는 그 기본권 파트와 통치구조 파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요. 형식적 효력이 최고의 법입니다. 자, 밑에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본 헌법 개념 보겠습니다. 자, 고유한 의미 헌법 이거 보면은요. 자, 이거는 국가를 조직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국가를 조직하는 법. 국가가 존재하면 이 고유한 의미 헌법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 자, 이제 근대 입헌주의하고 현대사회국가헌법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수학을 한다고 치면은 뭐 9구단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기초적인 개념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그냥 보세요. 근대라는 게 있고 현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대, 현대. 자,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역사적 사건 하게 되면 세계대전,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현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민법 공부 좀 해보셨죠? 그러니까 민법 기본적으로 민법 정책 맨 앞에 보면은 왜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그 근대가 바로 이건데요. 이건데. 그게 보면 소유권 절대 원칙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서는 그걸 재산권 절대 보장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재산권 절대 보장, 재산권 보호.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내용입니다. 근대와 그 이전을 구분하는 역사적 사건 하게 되면 요 프랑스 시민혁명이에요. 프랑스 시민혁명. 자, 프랑스 시민혁명은 시민들이 말이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유혈혁명이었어요. 유혈혁명을 성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를 조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이 자본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혁명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권을 절대 보호해주는 게 이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됐다는 거죠. 재산권의 절대 보장. 그리고 국가를 적대적으로 봅니다. 국가를 국민의 어떤 권리에 대한 옹호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는 기본권의 적이고 함부로 개인 영역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봤던 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사회국가헌법에서는 이제 국가를 간섭을 갖다 배제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빈익빈 부익부. 우리가 양극화라 하죠.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니까 지금은 이제 평등을 기하고 평등이 오히려 더 강조됐던 이런 실질의 평등 원칙 이런 게 이제 현대에 와서 주장이 됐던 겁니다. 자, 현대 사회국가헌법의 대표적인 효시가 된 대표적인 헌법이 뭐냐 하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바이마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어떤 대표적인 헌법이다 하면은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소위 자유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라는 이 말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를 제가 적대적으로 본다 그랬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그런 자유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 공부하시다가 자유라는 단어 나오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씁니다. 이런 개념으로. 내가 빨리 시험 합격해가지고 내 자유를 찾아야 될 텐데 맨날 아직 합격을 못해갖고 내가 자유로운 뭔가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 자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유는 우리 헌법책에 나오는 자유라는 단어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를 뭔가 기본권에 대한 침해자, 기본권에 대한 적으로 보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 정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4페이지 보시면요. 자, 특징에서 동그라미 1 정도. 이건 뭐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나 나옵니다.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을 핵심적 내용으로 합니다. 이게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이 기본권 보장의 내용 중에는 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에요. 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대표적인 예는 제가 뭐 설명드린 것만 하시면 되고. 제가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일단 한번 들어둬야 돼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뭔지 모르면은 너 헌법 누구한테 배웠냐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기초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헌법 정도 그냥 들어두시고, 그리고 근대 입헌주의는 자유주의, 국가를 적대적으로 봤다. 그리고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정도가 딱 법무사 시험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법무사 시험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헌법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현대사회과헌법으로 오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국가를 더 이상 적대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요즘 우리 뉴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시장이 뭐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뭘 해달라. 정부가 적이 아니죠. 정부가 지금 뭐 뭔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뭐 해결해달라. 그 정부를 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그 태도가 근대 입헌주의와는 좀 다르다. 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5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특징에서 따로 외울 건 없습니다. 이제 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표는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이건 하나의 그 객관식의 기본 요령은 제가 진도 나가면서 계속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객관식의 표를 웬만하면 하지 말고요. 문장으로 하세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표를 해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틀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방에 서로 비교해가면서 다 외워야만 하는 그런 특정한 부분이 과목별로 한두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과목별 한두 개 정도.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지문 푸는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에서 점수를 끌어올리려 그러면 문장으로만 해줘야 돼요. 시험 지문.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 방주에 제가 지문 던져놓은 거 있죠. 이게 많이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OX 문제는 시중에 있는 OX 문제집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들이 내주는 OX 문제 있다면 그 위주로 보세요. OX, 여기 지금 제 책에 OX가 돼 있잖아요. 근데 OX 문제는 지금 제가 충분히 이제 고려해가지고, 법무사 수험 맞게끔 OX 문제 뽑아놓은 거고, 출제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오지선다가 있다 그러면요. 오지선다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4번을 답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은 이 답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해가지고 요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1번, 2번, 3번은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 이거 틀린 지문 이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맞는 게 너무 쉬워버리면은 4개 지문이 너무 쉬워버리면은 이거 몰라도 4번 몰라도 소거법으로 제끼고 해서 4번 답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하나 지문을 이렇게 어려운 걸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또는 둘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지엽적인 거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보면 OX 문제집들 보면은 이런 게 다 OX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별 쓸모없는 지문들이에요. 이거는 정작 출제원이 묻고자 하는 이거거든요. 다음 시험에도 이런 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OX 문제로서 좀 가려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정력을 너무 한 곳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데다가 막 이렇게 쏟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빨리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인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하셔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별로 제가 권하지 않고 표는 참고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OX 문제도 가려보자. 중요한 지문이 있고 출제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좀 강약을 조절해서 보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대 입헌주의하고 현대사회과헌법은 기본적인 기본이니까 그 정도 좀 구분해서 보시고요. 바이마르 공화국헌법은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말이죠. 독일에서 뭐 잠시 그냥 이렇게 존재했던 공화국인데 히틀러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냥 멸망해버린 비운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과헌법에 표시가 된 그지만 제대로 시행도 되어보지 못하고 그냥 멸망해버렸던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고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기본권 파트에도 몇 번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을 기하는, 모든 걸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는 않는 이런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헌법의 분류 밑에 보면 실질적 의미 헌법이 나오죠. 실질적 의미 헌법은 자,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다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 전의 형태로 되어 있던 이런 거 안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적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결국 국가의 구성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법률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률로 되어 있지만 국가 조직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 의미 헌법 하게 되면 자 넘기시면은
이건 이제 헌법 전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자, 형식의미헌법과 시정의미헌법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겠죠.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헌법 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어떤 뭐 국가 조직에 관련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건데 헌법에 역사적으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서 말이죠. 그 나라에서만 중요해가지고 집어넣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오른쪽에 밑에 펴보면요. 형식적 의미 헌법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뭐 검주조항이라든지 도살조항이라든지 풍치조항이라든지 풍치조항 같은 그 명성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사찰 같은 거, 전통 사찰 같은 거요. 이런 걸 이제 보호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전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은 혹은 뭐 통치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그런 내용도 있다. 이걸 형식적 의미 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영국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보면요. 영국은 헌법전이 없어요.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고 헌법전이 따로 없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헌법전의 내용은 개별적인 법률 형태로 다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헌법전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을 불문헌법 국가라고 분류를 합니다. 불문헌법 국가. 자, 밑에 보면은 불문헌법과 성문헌법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 의미 헌법하고 형식적 의미 헌법하고 같이 내용을 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 전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형식적 의미 헌법이고 영국은 이런 헌법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 국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불문헌법 국가. 영국에는 헌법이 있다.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이런 말 다 쓰거든요. 영국에 헌법이 없다라는 말은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헌법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국에도 헌법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실질적 의미 헌법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뭐 구급 공무원 시험, 요즘 공무원 시험도 이런 거 안 나와요. 너무 기초적이어서 그냥 참고사항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넘어가서 자, 여기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본문 부분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빠른 속도로 읽으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 터치해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은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복습하시다가 그냥 빠른 속도로 넘어가시고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정 이해 안 돼서 궁금해서 미치겠다 하면 저한테 뭐 질문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갑니다. 자, 밑에 판례가 하나 나오잖아요. 7페이지에. 자, 이게 불문헌법과 관련된 판례인데 이게 다 출제됐어요. 다 출제됐습니다. 출제 안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이게 나올 때는 뭐 각종 시험에 단골성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잘 안 나오죠.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으니까. 이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대한민국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세종시 건설하기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대통령하고 국회를 갖다가 지방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는 거 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용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세종시 있는 그쪽으로 말이죠. 대통령이 가려고 했었어요. 청와대 다 옮기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세종시만 새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 부처만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대통령하고 국회를 옮기겠다. 이러니까 자, 이제 그거는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도의 개념해가지고 뭐 수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한 나라의 중심지 하게 되면 대통령의 소재지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소재지 이걸 보고 수도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서울에 있고 국회도 서울에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으니까 결국 이제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 신행정수도 건설위한 특별조치법이 수도 이전에 의사결정에 포함하는지 적극 돼 있죠. 자, 적극은 긍정이라는 뜻입니다. 소극은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판결문을 보다 보면 왜 적극 소극이라고 썼냐? 그냥 긍정 부정이라고 하지.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에서 적극이라는 말은 긍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옮긴다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상 관서무 인정될 수 있느냐? 적극입니다. 긍정이에요.
자, 우리 헌법은 성문헌법전을 갖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문헌법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입니다. 이건 뭐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다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문헌법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 맨 마지막에 보면 관서문법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돼 있죠. 자, 관서문법 인정 헌법적 근거는 뭐냐? 자, 요 헌재 결정문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제가 워낙 많이 출제돼 가지고 나올 게 이제 뭐 너덜너덜해져 갖고 중요한 것만 뽑다 보니까 2줄, 3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압축을 해놓은 거죠.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겁니다. 자, 관서헌법은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 국민의 결단이다. 그게 바로 관서헌법의 어떤 근거가 되고요. 자, 4번의 둘째 줄, 성문헌법과 동등한 요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등한 요력. 제가 체크해두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빠른 속도로 이거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체크해놓은 것만 쭉 보고 가셔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동등한 요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등한 요력. 보충적 요력 하면 틀립니다. 보충적 요력 하면 틀려요. 자, 동등한 요력. 자, 보충적 요력. 이거 아니다는 거죠. 관서헌법도 국민의 결단이기 때문에 성문헌법과 동등한 요력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보면 어때요? 민법에 보면은 민법에 법원안 해가지고 관서법 해가지고 관서법의 효력에서 대등적 효력에서 보충적 효력에서 이거 한번 어디 보신 기억이 있죠? 거기 보면은 대등적 효력설 해가지고요. 만약에 그 관서법이 성문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서법이 성문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법에 그렇게 나오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헌법에서는 여기서 동등한 효력 맞는데요. 자, 개폐적 효력 하면 틀립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관서법으로 성문헌법을 개정을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헌법은 130조 이하의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진도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개정 절차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개정 절차 조항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관습 헌법만 갖고 바로 성문헌법을 뜯어 고칠 수는 없다.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객관식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밑에 관습헌법의 일반적 승인 요건 한번 볼게요. 자, 밑에서 둘째 줄. 기본적 헌법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이 존재해야 된다.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국민의 어떤 국민적 합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계속돼야 된다. 반복성, 계속성. 그 다음에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항상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 명료성. 자, 이런 관행이 헌법 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승인, 확신, 폭넓은 어떤 컨센서스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보니까, 자, 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서울이 수도였죠. 그리고 반복 계속되어 왔다. 항상성, 그리고 명료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수도 어디냐 하면 다 서울이라고 대답하겠죠. 이런 요건을 다 갖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7번에 보면, 수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까 했던 거죠. 대통령 소재지하고 국회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문제고. 그래서 9번에 보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성보로 인정됐으냐. 적극 긍정이죠. 인정이 된다. 자, 밑에 11번 보겠습니다. 관성부터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103조에 의한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 출제됐어요. 근데 출제됐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서법의 존속 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가 소멸되면 관서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관서헌법 요건은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각종 시험에 그냥 단골 손님으로 이미 다 출제됐던 쟁점들이에요.
자, 지금 관서부 성립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관행이 계속돼야 되고 반복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뭐 국민적 합의 이런 요건을 갖춰야 관서분법이 성립하는데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런 관서부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국민적 합의가 만약에 상실됐다.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었다면 관서분법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유지의 요건이 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적 합의가 상실됐느냐 하면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반복 계속성, 명료성 중간에 뭐 다른 요건 뭐 반대되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냐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실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실이 안 됐으니까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려 그러면 헌법 개정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느냐? 오늘 나중에 해야 될 건데요. 제안을 하고 공고를 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국민투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이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본권을 행사하게끔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그냥 법률로만 대통령하고 국회를 옮겨갖고 말이에요. 수도를 바꾸려고 하니 이 법률이 우리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헌법소원 이야기했죠. 헌법소원. 자, 공권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인데 요 68조 1항의 헌법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 공권행사에는 입법작용, 사법작용, 행정작용이 들어가는데 요 입법 중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요게 수도를 이전하는 법률이고 이 법률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수도를 이전하게 되니 국민의 기본권, 자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죠.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밑에 12번에 보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자, 경성헌법이라는 것은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엄격한 것을 경성헌법이라 합니다. 쉽게 개정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이걸 경성헌법이라고 해요. 이때 관서법 사항을 하위 규범 형식인 법률에 의해서 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 헌법 개정 절차 따르려면 결국 국민투표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자, 이 사건 법률이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 침해 위헌인지 여부.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위헌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효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도를 이전 못했죠. 근데 이 판례에 대해서는 뭐 뒷담화도 많았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도 되면 다 서울에 뭐 집 한 채씩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만약에 수도를 이전해버리면 서울 집값은 폭락하겠죠. 당연히. 그죠? 대통령하고 뭐 국회의사당하고 뭐 모든 정부 부처가 지방을 다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은 수도가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은 서울 집값은 당연히 폭락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서울에 주소가 있는 분들일 거고 오랜 기간 동안 뭐 그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래도 재산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평양으로 말이야 대한민국 수도가 이전한다. 그러면 완전히 진짜 천지개벽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못 가고 그런데 자 여기서 불이타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국민투표권이 헌법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30조 이하에 헌법 개정할 때 이 국민투표권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72조 국민투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72조. 요건 뭐냐면 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사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투표 붙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건 재량에 따라 대통령 재량에 따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시험 지문에 말이에요. 9페이지에 신행정 수도 건설 위한 특별조치법 좀 관련해서 130조 이하의 국민투표 침해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72조 국민투표권 침해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72조 국민투표권 하면 틀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금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가 지금 용산으로 바꿔버려 갖고 약간 관련 판례로 시사성은 있네요. 그렇죠? 약간 시사성이 있으면 옛날 판례들 다시 소환해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약간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의 재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못 가고요. 그 다음 9페이지 밑에 보시면 신행정 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게 세종시예요. 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각하가 됐다는 건데, 자, 각하는 뭐냐 하면은요, 그냥 본안 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우리가 심판할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돌려보내버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각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보세요. 합헌으로 보세요. 합헌으로. 합헌 결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위반되는 뜻이고 합헌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가 이 법률을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 법률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해 줘야 되거든요. 유효한 것으로 추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이 법률은 합헌으로 보세요. 합헌으로. 그러니까 각하 결정은 합헌 결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무총리하고 행정각부 이거를 갖다 이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국무총리는 1번에 밑줄 거는 거 보세요.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죠. 이것도 법무사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보좌기관을 통제기관으로 해가지고 틀리게끔 냈죠. 권력 통제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방패막이 보좌기관입니다. 그 명을 받아 행정안보를 통할하고 행정안보장은 정해진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뿐이고 국무총리 지위가 바뀌는 거 아니다. 국무총리 지방에 내려간다 해가지고 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꼭 서울에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요즘 또 정보통신 기술 발달돼가지고 뭐 화상통신, 화상회의 다 하고 요즘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뭐 정부 부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에 별 지장도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 72조 국민들 침해를 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돼 있죠. 아니죠 이거. 자 이거는 대통령이 재량 판단에 따라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중요 정책이냐 아니냐 이 국민투표에 붙일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72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붙이지도 않았는데 이걸 뭐 국민이 여기에서 72조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 밑에 보면은 대통령의 재량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할 권리 이런 게 인정 안 됩니다. 요 72조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좀 집중해서 잘 보시고 말씀드린만 하시고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개념 분류 보겠습니다.